시조의 종류가 이렇게 되거든요. 연의 숫자를 가지고 봤을 때 연이 그냥 하나의 연으로 돼 있는 거 딱 세 줄이면 끝나는 그런 형태가 단시조고요. 1년,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연 몇 개의 연으로 묶여 있는 시는 연시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거는 다 단시조예요. 그냥 하나 한 수로 되어 있는 단시조들 보셨고, 이 단시조들은 그냥 3장이면 딱 끝나기 때문에 제목이 따로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화의 월백하고로 시작하는 시, 이렇게 초장의 첫 구만 따서 제목으로 그냥 우리가 불러주는 시들이죠. 연시조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연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작가가 지을 때 아예 그 주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해놓고 씁니다. 그래서 연시조들은 제목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형식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봤었던 거 다 평시조거든요. 3장 6구 형식에 따라서 쓰여진 거는 평시조고요. 이 3장 6구 형식에서 중장, 둘째 줄이 한 구 정도 길어졌으면 어시조, 두 구 이상 길어졌을 때는 사설시조라고 불러서, 이게 단시조하고 평시조는 나누는 갈래가 다르기 때문에 뭐 단시조가 평시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예 갈래가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봤었던 건 연의 숫자로 봤을 때는 단시조, 형식으로 봤을 때는 평시조 이렇게 되는 애들이었고요. 지금 오늘 볼 작품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볼 건데, 이 제목이 이렇게 강호사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제목 있고요. 이게 춘사, 하사, 추사, 동사까지 해서 4개의 연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몇 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연시조입니다. 연의 숫자로 봤을 때 연시조라는 얘기예요. 형식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춘사든 하사든 추사든 동사든 간에 각 장이 길이가 비슷하죠. 다 그냥 육구 형식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형식으로 봤을 때는 평시조입니다. 연시조이면서 평시조이네죠. 강우사시가는 작가가 맹사성, 조선 세종 때 문신이고요. 청백리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조선 세종 때 청백리 그러면 황희정승, 맹사성 이런 분 유명하시고, 아마 황희정승하고 맹사성은 사돈간일걸요? 결혼으로 이렇게 맺어진 인척관계에 계신 사이인데, 두 분 다 청백리, 청렴하고 결백하고 재산 불리는데 욕심내지 않았었던 청백리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거고요. 작품 강호사시가가 중요한 까닭은 이게 제일 먼저 쓰여진 연시조예요. 최초의 연시조. 이 구성이 상당히 규칙적이에요. 이게 사시가잖아요. 사시가라는 거 사계절로 쓰여졌다는 거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각각 한 연식을 이루고 있고, 형식이 되게 규칙적이죠. 시작 다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의 여름이 드니, 강호의 가을이 드니, 강호의 겨울이 드니, 이렇게 해서 시작은 다 똑같이 시작을 하고요. 종장이 또 똑같이 끝나요. 이 몸이 어떻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역시 군주의 은혜, 임금의 은혜, 역군은 이십니다. 이 몸이 어떻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역군운이십니다. 이 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역군운이십니다. 이 몸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역군운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끝을 똑같은 형태로 돼 있어서, 요게 무슨 틀 짜놓고 틀 안에다가 계절의 특성만 맞춘 듯한, 좋게 얘기하면 형식상의 안정감이에요. 형태상의 균형감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형식상의 안정감, 형태상의 균형감, 요게 잘 잡혀있는 작품이고, 연시조의 첫 작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작품 구성된 건 형태 보시면 일단 강호라는 거, 강이 있고 호수가 있는 곳,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고요. 강호에 이 계절이 드니라는 또 똑같은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춘사, 하사, 추사, 동사 다 똑같은 형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봄에 느낄 수 있는 풍취가 나오는 거죠. 봄이 되면 어떻다고? 저절로 흥겨워져.
미친 흥이 절로 난다라고 되어 있고, 요 노래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그러면 계절별로 자연의 모습이 별로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내가 뭐를 했는지가 주로 드러나 있지, 뭐 봄에 꽃이 어떻더라, 봄에 풀이 어떻더라, 여름에 녹음이 어떻더라, 이런 자연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물론 가을에 뭐 고기마다 살쪄 있다거나, 겨울에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더라던가, 이렇게 그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절은 있지만, 자연의 경치를 묘사해 준 것보다는 화자가 느끼는 풍취라는 거 취해 있다라는 거거든. 풍경에 취해 있는 그런 화자의 행동이 주로 드러나 있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자연에 대한 묘사는 별로 없어요. 짧으니까. 자, 내용 일단 가봅시다. 강호의 봄이 되니 첫 구절이죠.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봄에 느끼는 화자의 풍취가 드러나 있는 거죠. 되게 흥겨운데 이 흥겨움을 어떤 행동으로 표현을 했냐? 화자의 흥취를 이제 모습으로 드러내 해주는 건데, 탁이라는 게 탁주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통술들이 곡주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누룩 띄워서 발효시켜서 만드는데, 요거를 뭐 증류까지 시켜서 맑게 걸르면 청주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맑게 거르지는 못하고 그냥 막 걸러 있으면 술빛이 탁하니까 그걸 탁주. 사대부들은 한자 쓰니까 요걸 탁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일반 서민들은 그냥 막걸렀다 그래서 그냥 막걸리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탁주라고 하면 막걸리 생각하시면 돼요. 탁주를 마시는 개변에, 계곡가에, 시냇가에, 금린어, 어는 물고기 얘기하는 거야. 고등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물고기고요. 금린어 그러면은 물고기인데 좀 미화시켜서, 진짜로 린자는 비늘 린자거든요. 진짜 비늘이 막 비단같이 예뻐, 비단인 거야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낚시한 물고기를 미화시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탁주를 마시는 시냇가에 내가 낚시한 이 물고기가 바로 안주로다.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할 수 있는 것도, 봄에 원래 농부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씨 뿌리고 제일 부지런히 일해야 될 게 봄인데, 내가 이 일손이 바쁜 봄에도 이렇게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역군은 역시 임금군자예요. 임금님의 은혜이셨다. 이십니다. 이로구나. 이런 감탄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노래의 특징 보이시죠? 양반이 썼어. 무조건 양반이 썼다는 거 보여주는 게 역군은이라는 단어예요. 이 봄이 돼서 그 경치를 즐기면서 낚시 나가가지고 술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물고기 자기가 낚시한 거 안주 삼아서 이렇게 먹으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자연에 취해 있어도 임금을 잊으면 안 돼.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어쩔 수 없는 사대부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역군은이셨다 이런 구절 나오면요, 단어는 역군은 역시 임금의 은혜, 역시 임금 은혜 한 단어지만 유교적 색채가 드러난다. 요 한 단어에서 그냥 유교적 색채 드러난다.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요런 자연 친화적인 색채, 시조의 70%는 자연 친화적인 거거든요. 요런 자연 친화적인 색채 속에 유교적 충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맹사성 시인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조선 세종 때니까 조선 완전 전기거든요. 이 맹사성의 요 작품이 하나의 모범 작품이 돼서 이 뒤에 퇴계 이황 선생님의 도산 12곡이라든지 율곡 이의 고산 9곡라든지 요런 연시조들이 이제 이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연시조들의 출발에 딱 전형이 된 작품이 요 강호사시가예요. 자, 하사도 형태 똑같이 시작합니다. 이 작품 전부 다 시작 똑같아요. 강호의 이 계절이 드니 라는 똑같은 형태로 강호의 여름이 드니 똑같이 시작하고요. 여름에 느끼는 화자의 풍치가 나오는 거죠. 초당에 별로 할 일이 없다. 한가롭다. 요런 류의 노래를 강호
한정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강호라는 건 말 그대로 강호는 그냥 강과 호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에요. 자연 속에서 별로 내가 뭐 바쁜 할 일 없어. 한가로운 정서를 표현을 하고 있는 강호 한정가죠. 강호 한정가였고 또 다른 말로는 강호 가도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한가로움 속에서도 임금 걱정 좀 해주고 나라 걱정 좀 해주고 이런 류의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류의 노래들을 묶어서 한 문파로 묶어서 강호 가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강호 한정가 강호 가도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사요. 강호의 여름이 드니 계절감 여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절감은 직접 드러나 있고 초당이라는 단어를 보면 초당 초가 풀초자죠. 초가집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의 삶의 태도를 엿보게 하는 단어가 지금 초당이 나온 거죠. 초가집에 살고 있다는 거 어떻게 소박한 삶의 자세 같은 거 보여주는 거죠. 소박한 삶의 자세 하면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렇게 흔히 쓰는 한자성어들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자, 한여름이에요. 초당에 일은 없습니다. 한가롭게 시간 보내고 있어요. 요 한가로운 시간을 화자가 어떻게 보내냐? 화자의 행동, 생활 모습, 요게 다 중장에 나와 있는 거죠. 화자의 생활 모습 봅니다. 유신한, 신의가 있는, 신의가 있다라는 거 약속을 잘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때 맞춰서 시원한 바람 보내줄게. 요런 약속을 하고 딱 약속을 지켜요. 이렇게 신의가 있는 이런 거 다 의인화된 표현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신의가 있는 강파도는 강물결은 보내줍니다. 뭐를 시원한 바람을 보내줘요. 이게 화자의 생활 모습인 거죠. 여름의 생활 모습이에요. 화자의 여름의 생활 모습. 이거 자연경치 묘사한 거 아닙니다. 화자의 생활 모습이야. 화자 어떻게 생활하냐? 조그만 초당 초가집 지어놓고 여름에 강물결이 보내주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한여름에 그 더울 때도 내가 이렇게 서늘하게 지낼 수 있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라고 임금의 은혜를 감사하는 강호가도의 전형 한번 보여주고 하사는 끝난 거였습니다. 자, 가을이요. 강호의 가을이더니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 역시 그대로 드러나 있고 고기마다 살쪄 있다. 요게 가을이라는 계절의 풍취, 가을에 취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정이 작은 고깃배거든요. 이렇게 작을 소 들어있어요. 이런 거 화자의 삶의 자세 보여주는 거지. 안분지족. 소박한 삶의 자세거든. 막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편하게 탈 거야. 이런다고 해서 크고 편안한 배를 택하는 게 아니라 작은 낚싯배. 작은 낚싯배에다가 소박한 삶의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낚싯배에 그물 하나 싣고 뭐 고기 잡는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잡히면 잡히고 안 잡히면 너도 자유롭게 살고 뭐 이런 마음으로 그물을 그냥 흘리듯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흘리듯이 띄워서 그냥 그물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소일하는 거거든요. 소일한다라는 건 느긋하게 그냥 보내면 지루하니까 느긋하게 일 조금씩 하면서 보내는 게 일 조금씩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소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활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소일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임금님 덕분이지요 라고 감사 표시하고 가을 끝난 겁니다. 자, 겨울이요. 강호 대유법입니다.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고 겨울이라고 계절감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고 눈의 깊이가 한자가 넘어요. 눈이 푹푹 쌓여있는 겨울의 풍취 드러난 겁니다. 한자라는 걸 요즘의 숫자로 얘기하면 한 30c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눈의 깊이가 한자가 넘는다. 삿갓은 비스듬하게 쓰고 누역이라는 게 풀떼기 같은 거 엮어서 만든 눈이나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옷이 누역이거든요. 누더기 같은 걸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누더기처럼 막 허덕허덕해진 거는 아니고 그냥 풀 엮어서 만든 옷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삿갓 쓰고
도롱이 있고 누역 있고 요런 게 소박한 삶의 자세 보여주는 거지. 맹사성 벼슬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소박하게 사는 거야. 뭐 비단 옷 입고 관대 두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는 눈 피할 수 있게 삿갓 하나 쓰고 눈 푹푹 맞지 않게 그냥 우비 하나 걸치고 뭐 요런 모습이니까 옷차림을 통해서 소박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 준 거였습니다. 삿갓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서 그래서 요 정도만 있어도 도롱이 정도 작은 옷만 있어도 한겨울에 내가 아주 춥지는 않게 보낼 수 있어서 이 몸이 이렇게 춥지 않은 것도 역군은 이셨다. 임금의 은혜십니다. 끝나는 거 계속 똑같죠. 그래서 작품이 그다지 어려울 거는 없어요. 형태 똑같습니다. 강호의 어느 계절이 드니 이런 풍취가 느껴진다. 내가 이런 생활을 보내고 있으니 이러한데 이것도 임금의 은혜시다라는 초장부터 종장까지의 형식이 딱 통일이 되어 있어서 형태상의 안정감,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연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작품이었고, 여담을 조금 얘기하자면 맹사성이라는 분은 평이 나쁘지는 않은 분이죠. 맹사성에 대한 유적들이 조금 있어요. 충청도 분이신데 충남 아산에 가면 고택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 한산 소곡주로 유명한 그 서천 가면 맹사성 뭐 효자비 이런 거 서 있는데 그 효자비가 결국은 맹사성 송덕비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요게 물론 맹시 일가에서 추존한 거일 수도 있지만 민간에서의 평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유적이 보존되어 있을 거예요. 이 작품이 남아있는 게 작품 자체가 좋아서 남는 경우도 있지만 작품을 쓴 사람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앞에서 봤었던 그 우리가 이조년의 시조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데 그 노래 쓰신 분이 고려시대 이조년인데 요분 같은 경우도 민간에 설화가 있어요. 우에 있는 형제라는 설화 있거든요. 그 설화야 정사가 아니어서 정식 역사 기록은 아닌데 설화의 내용은 조년이, 억년이, 만년이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동생이 금을 주었어, 금덩이를. 그래서 금덩이를 주어서 이제 두 덩이를 주었기 때문에 금덩이를 나눠서 형도 주고 자기도 갖고 이러고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아우가 그 금덩이를 그냥 강물에다가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너 그거 왜 버렸니? 라고 물으니까 아우가 제가 잠시나마 형이랑 같이 안 있었으면 금덩이 다 안 나누고 내 거였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형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니 제가 잘못했고 욕심을 버리는 마음으로 그냥 금덩이를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형인 조년이도 그 금을 같이 버렸다는 위에 있는 형제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또 그 조년, 이조년이거든요. 그래서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데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요 시조 자체도 뭐 낭만적이고 잔잔하고 좋은 노래기는 한데 작가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고 맹사성이라는 작가도 청렴한 청백리로 기억해둘 만한 분입니다. 맹사성은 역사적으로도 아마 알만한 사람은 아는 작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강호사시가는 최초의 연시조. 이렇게 연시조는 단시조하고는 달리 제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연시조면 평시조가 아니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연의 숫자로는 연시조고 형식상으로는 평시조였습니다.